여러분, 믿기 힘든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이 한국산 부품에 35% 관세를 부과하자 예상치 못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전역의 공장들이 갑자기 멈춰섰고 자동차, 항공, 국방 산업까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산업의 심장부에 한국 기술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혹은 알아채지 못했던 이 사실은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하버드 MBA 출신의 엘리트 기업인 릴리 클라크는 한국을 단지값싼 부품 생산국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의 자존심과 오만이 가려왔던 진실, 그리고 조용히 세계 산업의 핵심을 장악해온 한국의 기술력.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파헤쳐봅니다. 과연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세계 경제 질서에 몰고 올 파장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5년 초여름 워싱턴 DC의 무역대표부 건물에서 레이먼드 매킨토시 국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했죠. 오늘부터 한국산 전자 및 기계 부품에 35%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미국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회견장의 기자들은 환호하며 이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앞다퉈 미국 산업 부흥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고 의회에서도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보스턴 외곽의 한 첨단 기업 회의실에서 넥사코어의 최고 운영 책임자 릴리 클라크는 경영진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하버드 MBA 출신인 릴리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비보다 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여러분, 오늘 발표된 관세안이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봅시다. 릴리가 말했습니다. 일단 한국산 부품을 전부 대체해야 할 텐데 얼마나 걸릴까요? 회의실 구석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계 엔지니어 유진박이었죠. 그는 회사의 부품 설계를 총괄하는 베테랑 엔지니어였습니다. 유진의 단호한 대답에 릴리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불가능이라뇨? 대체 업체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 제품으로 말이죠.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핵심 부품의 상당수는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대체품을 찾으려면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릴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한국은 단지 조립만 잘하는 나라였으니까요. 한국? 정말요? 저는 한국이 그저 값싸게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유진의 눈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상은 좀 다릅니다. 다음 날 아침, 릴리는 사무실에서 대체 부품 공급업체 목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살펴볼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 보였죠. 주요 협력사 대부분이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릴리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혹시 시간 되세요? 조언이 필요해요. 릴리의 아버지 로버트 클라크는 은퇴한 군수회사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국방산업에서 일했던 그는 딸이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만남을 약속했어요. 보스턴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릴리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군인처럼 꼿꼿한 자세를 유지한 채 딸의 이야기를 경청했죠. 아버지, 이 관세 때문에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한국산 부품을 대체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네요. 로버트는 와인잔을 돌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놀랍지 않구나. 아버지도 아셨어요? 릴리가 놀라 물었죠. 90년대에 이미 한국산 부품 없이는 군수 산업을 돌릴 수 없었단다. 처음에는 나도 내처럼 생각했지. 그냥 값싼 아시아 제품일 뿐이라고 말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기술력은 무시할 수 없게 됐어. 릴리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왜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거죠? 자존심 때문이지. 미국은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한다고 믿고 싶어 하니까.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단다.
대화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릴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공장 책임자였죠. 클라크님, 큰일 났습니다.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췄어요. 무슨 일이죠? 릴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산 센서 모듈의 펌웨어 업데이트 문제라고 합니다. 갑자기 모든 시스템이 작동을 멈췄어요. 릴리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인지 아니면 무언가 더 큰 일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죠. 릴리가 공장에 도착했을 때 생산 라인은 완전히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기술자들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해결책을 찾고 있었죠. 유진박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으로 코드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유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릴리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릴리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산 센서 모듈의 펌웨어가 업데이트되었는데 우리 시스템과 호환이 안 되고 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 같습니다. 의도적이라고요? 릴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바로 그때 릴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대학 동창인 마이클이었죠. 그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제조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릴리, 혹시 너희도 시스템 오류 겪고 있니? 우리 공장이 완전히 멈췄어. 릴리는 놀랐습니다. 마이클, 우리도 같은 상황이야. 어떤 부품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한국산 센서 모듈이야.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에 모든 게 멈췄어. 통화를 마친 릴리는 다른 업계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놀랍게도 항공, 국방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모두 한국의 정밀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유진과 함께 문제의 원인을 추적하던 릴리는 점점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부품의 상당수는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된 것처럼 보였지만 핵심 기술과 설계는 모두 한국 기업들의 것이었던 거죠. 유진, 이건 마치 빙산의 일각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한국 기술이 훨씬 더 깊숙이 침투해 있었네요. 유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산업의 심장에 한국 기술이 자리 잡고 있었죠. 다만 아무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릴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일까? 다음 날 아침 워싱턴 DC의 국무부 건물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레이먼드 맥킨토시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죠. 회의실의 긴장감은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분명 의도된 시위입니다. 레이먼드가 목소리를 높였죠. 한국이 우리의 관세 정책에 항의하는 방식으로 이런 기술적 문제를 일으킨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정보부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나 기업들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술적 이슈로만 처리하고 있어요. 그게 더 의심스럽지 않나요? 침묵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니. 레이먼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편 보스턴의 넥사코어 사무실에서는 릴리가 국무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동창인 국무부 직원의 도움으로 비공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죠. 자료 중에는 미국 산업 내 한국산 부품 의존도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넥사코어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릴리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보고서의 날짜는 관세 발표 훨씬 이전이었죠. 미국 정부는 이미 한국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관세를 부과했던 것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릴리는 유진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시스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죠. 유진,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조용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릴리는 국무부 자료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건 전부 계획된 거예요? 한국 정부나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든 건가요?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단지 당신들이 우릴 너무 무시했을 뿐이죠. 한국은 오랫동안 핵심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저 값싼 제품을 만드는 나라로만 봤죠. 릴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릴리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로버트는 보스턴 교회의 널찍한 저택에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그는 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미국 산업이 한국 기술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릴리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로버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만 보지. 화려한 브랜드, 유명한 회사 이름만 보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관심이 없단다. 왜 아무도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거죠? 자존심 때문이지.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 특히 한때 우리보다 훨씬 뒤처져 있던 나라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거야. 릴리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해질녘의 붉은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죠. 한국은 이제 명령을 듣는 나라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앉은 나라군요. 맞아. 로버트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변했어.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할 때야. 다음 날 아침 릴리는 회사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라 우리 산업 시스템의 심장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릴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공개하는 것뿐입니다. 미국 산업이 얼마나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관세 정책이 얼마나 자해 행위인지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에 타격이 있을 겁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테고요. 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틀 후 보스턴의 한 호텔 컨퍼런스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릴리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죠.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습니다. 저는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릴리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미국 산업은 한국산 부품과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작동할 수 없습니다. 최근 발표된 관세 정책은 사실상 미국 산업에 대한 자폭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릴리는 차분하게 데이터와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항공, 국방, 의료기기 등 거의 모든 첨단 산업에서 한국산 핵심 부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품들은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대체하는 데 몇 년이 걸릴 정도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죠.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릴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가 얼마나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연한 계기였을 뿐이죠.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던 사람의 중요성을 그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야 비로소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출렁였고 백악관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죠. 워싱턴 DC의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대통령과 강료들이 모여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먼드 맥킨토시의 얼굴은 창백했죠. 그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경제보좌관이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군요. 관세안을 재검토해야겠습니다. 레이먼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굴복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나 다름없어요. 대통령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릴리는 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로버트는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딸에게 보여주었죠. 그 안에는 30년 전 그가 한국의 군납 파트너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김 회장이야. 내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만난 사람이지. 로버트가 사진 속 인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값싸게 부품을 만들어주는 하청업체 정도로 생각했어.
하지만 그들의 열정과 기술력은 놀라웠단다. 릴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로버트는 계속해서 말했죠. 한 번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설계 문제를 그들이 일주일 만에 해결해냈어. 미국 엔지니어들이 몇 달 동안 고민했던 문제였는데 말이야. 그때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릴리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두려웠지. 우리가 그동안 우월하다고 믿었던 기술력이 이미 다른 나라에 의해 추월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존경심도 생겼어. 그들의 끈기와 창의력이 정말 대단했거든. 로버트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단다. 미국이 언제까지 세계의 중심일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세계의 균형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던 거야. 릴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왜 진작해주지 않으셨어요? 로버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가 들으려 했겠니? 모두들 미국이 영원히 최고라고 믿고 싶어 했으니까. 불편한 진실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법이야. 창밖으로는 달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릴리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게 되었죠. 그녀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워싱턴 DC의 무역대표부 건물에서 새로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레이먼드 맥킨토시가 아닌 대통령 자신이 연단에 섰죠.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의 사태를 통해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지만 더 현명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미디어는 이 소식을 보이지 않던 힘, 한국의 기술 내공이라는 제목으로 타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한국 기술의 중요성과 미국 산업의 의존도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한편 한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신 묵묵히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죠. 마치 이번 사태가 자신들과 무관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릴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넥사코어의 경영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진정한 기술력과 협력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몇 주 후 릴리는 한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한 첨단 기업 단지에서 그녀는 삼성 공장을 둘러보게 되었죠. 첨단 설비와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엔지니어들의 모습에 그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장 투어를 마치고 나오면서 릴리는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너무 늦게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늦었을지도 몰라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죠.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기술과 장점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이 더 큰 발전을 가져올 테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으로 돌아오는 길, 릴리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순한 구분은 더 이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귀국 후 릴리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더냐? 세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느꼈어요. 릴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도 세계를 이끌어 나가려면 다른 나라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도요.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야. 진정한 리더십은 항상 옳은 척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법이지. 한 달 후 넥사코어는 한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릴리의 결단력 있는 행보는 미국 산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다른 기업들도 점차 그녀의 방식을 따르기 시작했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더 이상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기술력과 품질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레이먼드 맥킨토시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의 후임으로는 글로벌 시각을 가진 젊은 경제학자가 임명되었죠. 새로운 무역 정책은 보호주의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균형 잡힌 접근법을 채택했습니다. 릴리의 사무실 창문으로 보스턴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양면에 다른 그림이 그려진 전통 부채였습니다. 한쪽에는 호랑이가, 다른 쪽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죠.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강하고 자랑스러운 두 동물이 한 부채에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릴리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글로벌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혹시 일본 도쿄의 미슐랭 스타 셰프가 한국의 평범한 채소 하나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의 연속입니다. 34세 일본 셰프 유이 와타나베가 우연히 만난 미나리 한 포기가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일본 전체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한국 음식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되실 거예요. 특히 중간에 나오는 엄청난 반전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도쿄 롯폰기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라 메종에서 일하는 유이 와타나베는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슐랭 1스타를 받은 지 3년째, 그녀는 자신만의 요리 철학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었죠. 파리에서 5년간 수업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전통 재료와 프렌치 기법을 절묘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그녀만의 특기였습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인 유이는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유이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단골 고객 중 한 분이 건넨 미식 잡지에 실린 자신의 레스토랑 리뷰를 읽게 된 것이죠.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이 유이의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10년 넘게 요리 한 길만 걸어온 그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평가였거든요. 그날 밤 늦게까지 주방에 혼자 남아있던 유이는 자신의 요리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분명 맛도 좋고 플레이팅도 아름다웠지만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걸까요? 완벽한 기술만으로는 진정한 요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유이는 스테인리스 조리대에 팔꿈치를 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걸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밤새도록 이어졌죠. 며칠 후 우연히 시노쿠보를 지나던 유이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평일 오후인데도 한 식당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그녀조차도 이런 긴 줄은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호기심이 생긴 유이는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지 궁금해서 줄 끝에 서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미나리 삼겹살이라는 메뉴가 인기라고 했어요. 미나리라는 채소 이름을 처음 들어본 유이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30분 넘게 기다린 끝에 드디어 차례가 된 유이는 미나리 삼겹살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나온 요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툼한 삼겹살과 함께 싱싱한 초록색 채소가 한가득 올려져 있었거든요. 그 채소가 바로 미나리였습니다. 프렌치 요리에 익숙한 유이에게는 정말 생소한 조합이었지만 첫 한 입을 베어 물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죠. 미나리의 독특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삼겹살의 느끼함을 단번에 잡아줬습니다. 그 시원하고 깔끔한 맛, 아삭한 식감이 마치 봄바람처럼 상쾌했어요. 파리에서 수많은 고급 재료들을 다뤄봤지만 이런 신선한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유이는 무의식 중에 이 채소 이름이 뭐라고요? 라고 물었고 한국인 점장이 친절하게 대답해줬어요. 이건 미나리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봄마다 이걸 먹으려고 줄을 서죠. 봄을 먹는 채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물이 좋은 곳에서 자란 미나리는 정말 특별하거든요. 점장의 말을 들은 유이의 마음속에 뭔가 따뜻한 것이 스며들었습니다.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계절과 문화가 담긴 특별한 재료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그 순간 유이는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이 바로 이런 진정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나 화려함이 아닌 재료 자체가 가진 스토리와 문화적 배경이야말로 진짜 감동을 주는 요소라는 것을 말이죠. 식사를 마친 후에도 미나리의 맛이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그 독특한 향과 맛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유이는 이 신비로운 채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인터넷으로 미나리에 대해 검색해보니 한국에서는 정말 봄을 대표하는 채소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놀랍게도 미나리가 자라는 특별한 고향이 따로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경상북도 청도와 팔공산 일대가 미나리의 본고장이라고 했어요. 유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나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었고 이 채소가 자라는 본고장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레스토랑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침 다음 주에 일주일간의 휴무가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동료들은 갑작스러운 한국 여행 계획을 듣고 의아해했지만 유이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평소 신중한 성격의 유이가 이렇게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유이는 곧바로 경상북도 청도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에 따르면 청도와 팔공산 일대가 미나리의 본고장이라고 했거든요. 서울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몇 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청도는 유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산, 그리고 곳곳에 흐르는 맑은 개울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청도 재래시장에 도착한 유이는 미나리를 파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김순자 할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분은 올해 75세로 40년 넘게 미나리를 키워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셰프라고 소개하자 김할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죠. 한국어를 잘 못하는 유이를 위해 천천히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이고, 일본에서 우리 미나리 먹으러 왔다고? 참 고마운 일이네. 이 미나리는 말이야, 그냥 채소가 아니야. 봄을 먹는 거라고. 물 좋은 데서 자란 미나리는 정말 다르거든. 김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유이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수십 년간 미나리를 길러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길에서 진정한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유이에게 미나리밭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하시며 함께 논으로 향했어요. 맑은 물이 흐르는 논에서 자라고 있는 미나리를 보는 순간 유이는 이 채소가 왜 그렇게 특별한 맛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물이 좋아야 미나리가 맛있어. 그리고 정성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봄바람 맞고 자란 미나리는 정말 다르거든.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하나 손으로 키워야 해. 김할머니는 유이에게 미나리를 이용한 여러 가지 요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나리를 고기와 함께 구워 먹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미나리 곰탕, 미나리 무침, 미나리전까지 다양한 레시피를 알려주셨죠. 특히 미나리와 고기를 함께 구울 때 나오는 그 특별한 향은 유이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프렌치 요리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한 조합이었거든요. 할머니의 작은 집마당에서 직접 미나리 요리를 만들어보는 시간이 유이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가스레인지도 아닌 연탄불에서 요리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할머니의 세심한 지도 덕분에 금방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정성이 유이의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화려한 기술이나 복잡한 조리법이 아닌 재료에 대한 애정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손맛이야말로 진짜 요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유이는 김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할머니는 미나리 요리법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까지 전해주셨거든요. 요리는 사랑이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라는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유이는 김할머니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신선한 미나리를 잔뜩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유이의 머릿속은 미나리를 활용한 새로운 요리 아이디어로 가득했죠. 프렌치 기법과 한국의 미나리가 만나면 어떤 놀라운 요리가 탄생할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할머니가 알려준 전통 레시피와 자신의 프렌치 기법을 결합한다면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유이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이 설렜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유이는 곧바로 주방으로 달려가 미나리 요리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프렌치 기법과 한국의 미나리를 결합한 창작 요리를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며칠간의 열정적인 시행착오 끝에 미나리를 곁들인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와 미나리 퓨레를 넣은 비시수아즈, 미나리 오일을 활용한 생선,
요리 등 몇 가지 독창적인 메뉴를 완성했습니다. 각각의 요리에는 김할머니에게 배운 미나리의 진정한 맛을 살리면서도 프렌치 요리의 정교함을 더한 유이만의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새로운 메뉴를 주문했다가 당황스러워하는 것이었어요. 이 독특한 향이 뭔가요? 좀 생소한데요? 라는 질문이 계속 나왔고, 일부 손님들은 미나리의 특유한 향을 부담스러워했죠. 유이가 그렇게 감동받았던 미나리의 매력이 일본 손님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진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손님들일수록 새로운 맛에 대한 거부감이 컸어요. 며칠 후 미슐랭 가이드 관계자가 정기 점검차 레스토랑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생소한 재료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완성된 스타일을 포기하시는 건가요? 손님들 반응은 어떤가요? 라는 의견을 들었을 때 유이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미나리의 가능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유이는 혼자 주방에 남아 미나리 요리를 다시 만들어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로 자신이 틀렸을까요? 미나리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재료가 맞을까요? 아니면 자신만의 착각이었을까요? 김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봄을 먹는 채소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유이는 미나리 요리를 맛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길일까? 며칠 동안 이런 고민이 계속되던 중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7세 여고생인 타나카 아야미였어요. 아야미는 평소 케이팝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에 푹 빠져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녀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기 혹시 인스타그램에서 본 미나리 요리가 여기 있나요? K푸드를 정말 좋아해서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유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미나리 요리 사진이 올라간 걸까요? 알고 보니 며칠 전 방문했던 젊은 손님 중 한 분이 호기심으로 미나리 요리 사진을 SNS에 올렸고 그것이 K푸드에 관심 있는 젊은 층 사이에서 조용히 화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해시태그 일본에서 먹는 한국 음식, 해시태그 미나리 요리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젊은 K팝 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고 있었어요. 아야미에게 미나리 요리를 대접한 유이는 그녀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첫 한 입을 맛본 아야미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맛이에요. 이 향이 정말 좋네요. 뭔가 자연스럽고 건강한 느낌이 들어요. 아야미는 스마트폰으로 요리 사진을 찍으며 진심으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반응을 보며 유이는 다시 희망을 찾았어요. 나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음식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는 새로운 문화에 대해 훨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 이 요리 정말 대박이에요. 제 친구들한테도 소개해도 될까요? 다들 한국 음식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야미의 말을 듣고 유이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어필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이해하고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가 한국 문화에 보이는 관심과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했죠. 아야미가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해시태그 미나리 요리, 해시태그 K푸드 도쿄, 해시태그 한국 채소, 해시태그 일본에서 만나는 한국 맛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젊은 층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댓글에는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한국 음식. 정말 신기해요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죠. 그 소식을 들은 TBS 방송국에서 유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일 문화 교류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미나리 요리 특집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유이는 처음에는 방송 출연을 망설였습니다. 아직 미나리 요리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미나리의 진짜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할머니가 전해준 미나리의 진정한 의미를 일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방송에서 유이는 자신이 한국에서 겪은 경험과 미나리의 특별함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김할머니와의 만남, 청도의 아름다운 미나리밭에서 느꼈던 감동,
그리고 이 채소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한국의 봄과 문화가 담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특히 봄을 먹는 채소라는 김할머니의 표현을 소개할 때는 진행자와 시청자들 모두가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방송에서는 유이가 직접 미나리 요리를 만드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한국 전통 방식과 프렌치 기법을 결합한 독특한 조리 과정이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어요. 특히 미나리의 향과 맛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화시키는 유이의 세심한 노하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미나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것입니다. 특히 봄을 먹는 채소라는 표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일본 사람들의 계절에 대한 민감성과 자연에 대한 사랑이 미나리라는 채소를 통해 새롭게 발현된 것 같았어요. 유이의 레스토랑에는 미나리 요리를 맛보러 오는 손님들로 연일 북적였습니다. 예약이 한 달 앞까지 꽉 찼고 특히 젊은 커플들과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방문이 급증했어요. 더 놀라운 일은 도쿄 곳곳에 미나리를 활용한 요리를 파는 식당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기존 한국 식당들은 물론이고 일본 전통 요리점에서도 미나리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자카야나 가정식 레스토랑에서도 미나리를 이용한 창작 요리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리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언론에서는 이를 K그린 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미나리 붐이 일어난 지 6개월 후 유이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김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더 많은 미나리 요리법을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청도에 도착한 유이를 보고 김할머니는 정말 반가워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일본에서 일어난 미나리 열풍에 대해 들어서 알고 계셨어요. 아이고, 우리 일본 손님 또 왔네. 텔레비전에서 봤어. 우리 미나리 덕분에 유명해졌다면서? 정말 고마운 일이야. 유이는 김할머니 앞에서 깊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요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미나리를 통해 진정한 요리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김할머니는 유이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야. 미나리는 원래 봄의 마음을 담는 거니까. 네가 그걸 알아준 거야. 그게 진짜 요리사의 마음이지. 그 말을 들은 유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찾고 있던 것이 바로 이런 진심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완벽한 기술이나 화려한 플레이팅보다 중요한 것은 요리에 담긴 마음과 이야기였습니다. 김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유이의 마음 깊숙이 전해졌어요. 김할머니는 유이에게 더 많은 미나리 요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나리전, 미나리 김치, 미나리 나물, 미나리 된장국 등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소중한 레시피들이었어요. 각각의 요리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지혜와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유이는 그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배우며 마음에 새겼죠. 음식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야. 네가 만든 미나리 요리로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잖아. 그게 진짜 요리의 힘이야. 국경도 없고 말도 필요 없어. 맛으로 통하는 거니까. 김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유이는 자신이 요리사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문화를 잇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요리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유이는 새로운 각오로 요리에 임했습니다. 김할머니에게 배운 레시피들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미나리 요리를 개발했어요. 단순히 서양 요리에 미나리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나리가 가진 본연의 맛과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메뉴를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전체부터 메인, 심지어 디저트까지 미나리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K미나리 창작 코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선보인 메뉴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미나리 수프로 시작해서 미나리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나리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하는 구성이었어요. 특히 미나리 아이스크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달콤함 속에서도 미나리의 시원한 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독특한 맛이었거든요. 1년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이의 레스토랑이 미슐랭 2스타로 승격된 것이었어요. 심사위원들은 전통적인 프렌치 기법과 한국 재료의 완벽한 조화,
음식에 담긴 스토리텔링의 완성도, 문화적 경계를 넘나드는 창의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요리사의 진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감동적인 경험이라는 평가가 유이에게는 가장 의미 있었어요. 그 무렵 한국 농식품 수출 통계에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으로의 미나리 수출량이 10년 사이 4.2배나 증가한 것이었어요. 도쿄에만 미나리 전문 식당이 50곳 이상 생겨났고, K그린 열풍은 미나리를 넘어서 다른 한국 채소들로까지 확산됐습니다. 깻잎, 쑥갓, 부추 등 한국의 향채류들이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 채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나리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문화예요. 한국의 봄이 제 요리에 와줬고 그 따뜻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음식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지금도 유이는 매년 봄마다 청도를 찾아 김할머니를 뵙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미나리와 함께 새로운 영감과 따뜻한 마음을 얻어 돌아오죠. 올해로 80세가 되신 김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미나리를 키우고 계시고, 유이는 할머니의 미나리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포기의 미나리가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는 오늘도 도쿄와 청도를 오가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음식이 가진 진정한 힘, 문화를 넘나들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그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있어요.